서울 외곽의 낡은 버스 정류장.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2시 할머니 한 명이 비닐봉지 2개를 꼭 쥔 채 벤치 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72살 강순자 씨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녀는 32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 명의예요. 짐 싸세요. 손자 녀석이 할머니 어디가? 라고 울며 붙잡았지만 지연은 아이를 냉정히 끌어당겼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 하나만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밤, 그녀는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그 버스 정류장 맞은편 고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통보받은 그녀의 아들 강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강순자는 경상도 진주 출신입니다. 5남매 중 셋째로 가난하지만 따뜻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18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 재봉사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24세 지금의 남편 이재훈과 결혼했습니다. 재훈은 성실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은평구에 작은 빌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아들 강민주는 1979년생. 순자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딸 하나를 먼저 낳았지만 돌도 안 돼 하늘로 보낸 뒤 얻은 아이였기에 순자는 민준을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민준은 공부도 잘했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대학은 못 갔지만 컴퓨터 기술을 독학해 IT 회사에 취직했고 30살의 박지연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끔하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지연을 딸처럼 여겼습니다. 함께 시장도 다니고 김장도 같이 하며 정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자가 직접 국을 끓여 상을 차리자 지연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집집마다 각자 먹어요. 굳이 차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순자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좀 독립적인 성격이구나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남편 재훈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쏟아졌습니다. 재훈은 3개월 만에 세상을 떴고 순자는 장례를 치른 뒤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위로해줬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민준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민준과 지연은 은평구 신축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순자가 남편 재훈의 퇴직금과 자신이 모아둔 노후 자금 8천만 원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들 집이면 내 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사고로 죽은 뒤 그 집은 그대로 지연의 것이 됐습니다. 민준이 죽고 첫 1년 지연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순자가 살림을 도왔고 손자 강도윤을 함께 키웠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균열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물으면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라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손자 도윤은 할머니와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학교 마치면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겼습니다. 그게 순자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지연이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한태준 씨예요.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겨우 3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같은 집에 살면서.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복도에서 지연과 한태준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언제까지 저 노인네 데리고 살 거야? 조금만 더. 도윤이가 아직 어리잖아. 나는 솔직히 불편해. 집에서 눈치 보여. 그 미스터리한 복선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지연이 한태준에게 한 말 중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일도 정리됐잖아. 이제 슬슬 움직여야지. 민준이 일이 정리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죽은 사람의 일이 정리됐다는 게 무엇인가? 순자는 그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계절이 2번 더 바뀌었습니다. 한태준은 어느새 집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순자는 거실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 마주치는 낯선 남자. 밥상을 같이 받는 불편함.
아들의 집에서 손님보다 못한 처지. 지연은 노골적으로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왜 또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뭘 도와준다는 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어머니 손자 픽업은 이제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 쉬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차가운 배제였는지 순자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손자 도윤은 점점 할머니와 멀어졌습니다. 지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분리시켰습니다. 도윤이 할머니 방으로 오면 공부해야지라며 데려갔습니다. 순자는 외로움이 병처럼 번졌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지연의 것과 한태준의 것이 따로 정리돼 있었고 그 어디에도 순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 있었으면. 순자는 민준의 영정 앞에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서류 봉투 하나를 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뭔 서류냐? 이 집 리모델링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기존 소유권 정리 서류요. 순자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작았고 돋보기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재촉했습니다. 빨리요. 오늘 안으로 제출해야 해요. 순자는 서명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등기소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순자가 뜯어보니 집 등기 이전 완료 통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서 어르신 권리는 이제 없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지연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 명의예요. 짐 싸세요. 한 달 드릴게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내가 8천만 원을 이 집에 넣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민준이가 알면 뭐라 하겠냐. 지연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죽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상도 고향의 형제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빴습니다. 순자는 사흘간 여관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72살.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여자의 끝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아직 그녀를 버리지 않았는지 그 새벽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 2시 반. 검은 세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 차림에 키는 훤칠하고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남자가 정류장 벤치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그냥 행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 그 낮고 따뜻한 목소리. 순자는 눈을 비볐습니다. 한 번, 두 번. 민준아?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손이었는데 남자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엄마, 나야. 민준이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5년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귀신이냐, 내가 귀신이냐, 죽었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 엄마. 나 살아있어. 그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순자는 분간이 안 됐습니다. 남자 민준은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탄 비서가 담요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차가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민준아.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할게. 근데 먼저 이것만 알아줘. 내가 엄마를 모른 척한 게 아니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 무슨 소리냐, 그게.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서울의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엄마. 순자는 멈췄습니다. 그럼 뭔데?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첫 번째 반전이 공개됐습니다. 민준이 밝힌 내용은 이랬습니다. 5년 전 민준은 자신이 다니던 IT 회사에서 거대한 횡령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수백억을 빼돌리고 있었고 민준은 우연히 그 증거 파일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민준은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어디선가 새나갔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민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행하는 것 같은 차, 평소와 다른 브레이크 반응, 그리고 터널 안에서의 충돌. 민준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를 처음 발견한 건 회사 측 사람이 아니라 경찰청 내사팀 요원이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당분간 죽은 사람이 되세요.
민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살아서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것, 혹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서 내사팀에 협조하고 안전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 민준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엄마한테 알릴 수 없었어. 엄마가 알면 누군가한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엄마도 위험해지니까.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알았냐?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야, 엄마. 순자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빌라 단지에 멈췄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투룸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마련해 둔 곳이야. 엄마 나오면 데려오려고.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민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지연이 움직임을. 순자는 앉았습니다. 민준이 따뜻한 물을 끓여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죽은 척 사라진 뒤 지연에게는 사망보험금 2억이 지급됐습니다. 민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자체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준이 사라진 지 6개월 만에 한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태준이라는 남자가 그냥 새로 사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증거를 모으던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처음엔 나도 우연인 줄 알았어. 근데 내사팀에서 확인해줬어. 한태준이 지연에게 접근한 건 계획적이었다고. 내가 죽었다고 알려진 직후부터 접촉했대. 순자는 머릿속이 흰 안개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냐? 민준이 내가 표적이 됐다는 걸? 민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지연이가 한태준을 통해 이용당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사가 5년 걸렸거든. 그 횡령 규모가 워낙 컸어. 해외 계좌까지 얽혀 있었고. 그리고 이번 달 드디어 구속영장이 떨어졌어. 주범들이 다 잡혔어.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거냐? 응, 이제 돌아왔어, 엄마.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민준은 지갑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서명한 그 서류 기억해? 리모델링 서류라고 했던 거. 응, 그거 뭔데? 엄마한테 넘긴 집 지분 서류가 아니야. 지연이가 이 집을 한태준 명의로 넘기기 위해 엄마 서명이 필요했던 거야. 엄마가 예전에 돈을 보탠 사람이라 상속 분쟁 소지가 있었거든. 엄마 서명이 있어야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순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서명한 게 그거였냐? 응.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그리고 좌절이. 32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아들과 손자와 함께 했던 집. 그 집이 완전히 남의 것이 된 것을 자신의 손으로 도운 셈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니다. 내가 잘 살폈어야 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순자는 그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아침을 해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순자가 예전에 늘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알아? 엄마한테 배웠잖아. 순자는 그 한마디에 또 울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오전에 민주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서류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순자가 서명한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사기에 의한 서명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민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에 따른 소유권 이전 자체가 처음부터 하자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집은 되찾을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지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 안녕 지연아. 지연은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도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옆에 있는 낯선 아저씨를 봤습니다. 무언가 느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알아요?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응, 나 내 아빠야. 아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민준의 바지춤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벽에 기댔습니다. 다 알고 있어 지연아. 한태준 씨 일도, 집 일도. 지연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실이 나왔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한태준 씨가 그 회사 사람인 줄. 그 사람이 민준 씨 사고와 연관됐다는 것도. 그럼 언제 알았어? 2년 전. 그 사람 핸드폰에서 우연히 봤어. 민준 씨 사진이 있었어. 사고 전날 찍힌 거였어.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 말하면 나도 위험할 것 같았어. 도윤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민주는 오래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은 건?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태준이 시켰어. 어머니가 있으면 집 처리가 복잡해진다고. 나도 그게 잘못인 줄 알았는데 도윤이 앞날이 두려워서. 그 말이 변명이 되진 않아. 알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5년을 홀로 버텼을 며느리의 공포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서의 이유가 되긴 어려웠습니다. 지연아, 얘 어머니, 도윤이 잘 키워라. 그게 내 속죄야. 순자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6개월 후, 집은 법적 절차를 거쳐 순자와 민준의 공동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한태준은 민준이 협조한 내사팀의 수사로 횡령 공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연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도윤을 데리고 조용히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민준은 IT 창업으로 제법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5년의 은신 생활 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내사팀 협조 이후 신원을 회복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이제 아들과 함께 삽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자 도윤은 방학 때마다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깁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민준이 돌아왔어.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온다는 걸.